엄청 급락할 때 제가 CNN의 탐욕과 공포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17입니다. 극단적인 공포 구간이라 사도 됩니다 그랬는데 용기가 안 나죠. 지금은 사실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약간 욕심의 구간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좋죠. 열려 있는데 또 언제 팔아야 될지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해야 될 구간이고요. 이슈앤뷰 첫 코너 돈이 되는 뉴스 바로 뉴스 체크하면서 전략 세우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김민진 차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오픈 AI 샘 얼트만 MS 그러게요.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인데 샘 얼트만이라고 뭐 시끄럽습니다. 노이즈가 그죠? 네. 뭐 회사에서 소위 뭐 이사회에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갑자기 잘렸네. 그렇죠. 네, 복귀하네. 마이크로소프트로 갔다? 진짜? 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 이면의 이야기들을. 네,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은 이 이슈와 함께 MS가 약간 흔들렸었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오픈 AI의 창업자가 나간다라고 하면은 나가서 딴 회사 차리는 거 아니야? 이 의심이 가장 컸을 것 같아요. 그런 이슈가 있었죠. 그렇죠. 의심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오픈 AI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여했던 MS 입장에서는 당연히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어제 속보로서 개인의 거취가 이렇게 뉴스 속보로 나오는 거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요. MS로 들어간다라는 얘기, 그리고 지금 오픈 AI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샘 올트먼을 지지를 하면서 따라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러한 내용들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최종 승자는 MS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글로벌 빅테크, 특히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스타트업이라든지 다른 회사들을 인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인수할 때마다 반독점법 이런 이슈들 때문에 주요 이제 글로벌 국가들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슈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오픈 AI의 핵심 인력을 이 이슈로 흡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회사를 다 가져오는 것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결국 이 내용을 봤을 때 글로벌 빅테크의 AI에 대한 진심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고, 지금 이제 애플하고 시가총액 격차가 5% 내외입니다. 5% 조금 넘게 나는 것 같은데요. 항상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 글로벌 산업의 지형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시가총액 2위 기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하이닉스가 엔소를 이제 시킬 가능성이 꽤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반도체 기업들이 좋은 것처럼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드디어 이제 B2C 시대에 종언을 좀 고하게 되는 이슈가 나올지, 이런 것들도 이 뉴스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뜨겁다는 겁니다. AI가. 그죠? 미국에는 샘들이 유명한 것 같아요. 샘 엘트먼이고, 지난번에 FSD인가요? 가상화폐 거기는 샘 뱅크맨이잖아요. 그죠? 샘들이 아주 똑똑하네요. 자, 그러면 국내에서 관련주들을 뭐 밑에 이제 AI 관련주들도 있고, 오늘도 이제 강세인데요. 네. 이런 소프트웨어 업체가 있고 또 반도체가 있고 그렇지 그렇죠. 않겠어요? 그러면 이런 AI와 관련돼서 차장님은 어떤 주식을 좋게 보십니까? 네, 사실 저는 뭐 항상 AI 이슈가 나올 때마다 결국은 이제 실적은 반도체가 가져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반도체 기업들은 어차피 이제 뒤에 뉴스에서 소개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소프트웨어 쪽에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 낙수 효과가 크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미국의 LLM 모델에 대항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이버 정도나 삼성 SDS 정도밖에는 SK텔레콤 그렇죠. 그 정도밖에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그 회사와 협업을 맺은 작은 기업들, 뭐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코난, 주가는 그들 기업은 무겁고 이런 기업은 잘 가벼우니까 고민인 거죠. 그렇죠. 뭐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솔트룩스라든지 뭐 마음 AI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요. MS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움직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가장 세게 올라오고 있는 이스트 소프트에 그나마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주요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은 대부분 다 이제 컨택 센터라든지 AI 휴먼 관련된 사업 영역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 얼라이언스 협의와 함께 MS 쪽에 지금 애저에 AI 휴먼 관련된 탑재에 논의를 하고 있다는 이슈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사업 확장,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가장 기대 요소는 이스트 소프트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브리지텍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내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일부 AI 의료 관련된 사업 영역을 같이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이슈가 나올 때는 이 두 개의 기업이 시장에서는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AI는 메가 트렌드로 형성되고 있다. 네. 단기적으로는 좀 급등에 따른 노이즈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요. AI 관련된 얘기했고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사실은 샘 올트만에게 화두를 뺏긴 엔비디아. 원래 이번 주에 제일 관심 있는 게 엔비디아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내일 새벽에 우리가 실적을 발표해야 굉장히 주목했는데 AI 이슈가 좀 더 부각이 됐었는데 네. 그러게요. 이제 실적 발표인데 뭐 좋을 걸 알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서 또 살짝 소위 이제 뉴스에 팔아라가 되지 않을까 살짝 걱정이에요.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온 기업들은 네. 항상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이번 실적 발표 같은 경우는 방금 이제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중국의 수출 규제 관련된 이슈들이 강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올해 회계연도까지는 실적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지만은 결국은 미정부에서 굉장히 빠른 대처와 함께 중국 쪽의 주요 제품군들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가 나타났기 때문에 과연 중국 쪽의 수출 공백을 이겨낼 수 있는 실적에 대한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가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제 엔비디아가 또 다른 신제품, 결국은 이제 사양을 조금 더 낮춰서 미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제품군들을 중국에 납품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부담 요소는 여전히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또 하나의 이슈는 결국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비롯한 빅테크 플랫폼이 그래서 경쟁자들이 이제 그렇죠. 생긴다는 거죠. 짜증이 좀 났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H백 가격 자체가 네.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뭐 2,500만 원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5천만 원을 호가했다는 거죠. 결국 빅테크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AI 관련된 칩을 직접 만들 거야라는 움직임들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이 올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짜증이 날 수도 있지만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돈이 되는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엄청 돈 되는 거네?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AMD나 그죠? 맞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마찬가지로 설계해서 칩 제조야 TSMC에 맡기면 되는 그렇죠. 거고 예. 결국은 이제 성능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돈 되는 사업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러한 경쟁업체들이 계속 진입하는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의 지금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 중국 관련된 요인은 회사 얘기를 믿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이거는 듭니다. 이제 지난번에 저사양 칩까지 규제를 했었는데 네. 또 미중 정상회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한다고 네.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우려가 조금 희석된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네. 회사에서는 어차피 회계연도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내용 자체에 먼저 겁을 먹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MS의 이 새로운 칩에 대한 개발 이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리지 시간이 걸리는 얘기죠.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거기에 더해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만 고객사가 아니라는 거죠. 네. 어차피 이제 빅테크 플랫폼 업체라고 한다면은 메타라든지 아니면은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다양한 세트에 이런 것들을 탑재한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빅테크 업체들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가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치는 수요 때문에 지금 두 번째 이슈를 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이고요. 지금까지 이제 계속 호실적을 예상했었던 그 이상의 실적을 보여줬었던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에 따라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결정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엔비디아를 둘러싼 핵심 이슈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보다 단기적으로는 세 번째 이슈 많이 올랐다는 게 부담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올랐다는 게 부담이고요. 네. 실적이 참 대단해요. 3분기의 주당 순이익이 3.37달러인데 전분기 대비 25% 늘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이 전년 동기 비해서는 늘어요. 네. 근데 이제 전분기보다 늘었다는 게 엔비디아는 대단한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익이나 매출액이나 오히려 2분기 컨센서스보다도 30% 높게 나왔다 이런 거고요. 예, 국내 관련된 이야기 그러면 해주세요. 관련 업체들. 네, 사실 뭐 주가 엔비디아가 내일 어떻게 될까 이거는 뭐 저도 잘 모르겠고요. 결국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만약에 호실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국내 엔비디아 관련된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한미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국내 최근 후공정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된 여러 종목군들의 주가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중에서도 이스페타시스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미반도체라든지 TFE 이러한 소켓이나 장비 관련주들의 주가는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고점 부근에서 아직까지 하락이 상당히 많이 진행됐고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온 상황인데요. 이번 3분기 실적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스페타시스의 실적 자체도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좋지 못했었지만은 마이너스 한 8, 90%씩 나왔었던 다른 기업들보다는 훨씬 더 양호한 마이너스 한 66% 정도의 실적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은 이제 실적이 안 좋았었던 원재료비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제품과 함께 제품 단가에 대한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뭐 어느 정도 벌충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상황과 함께 최근에는 원래 이 회사가 이제 통신 쪽 MLB라든지 이런 것들의 매출액이 상당히 큰 기업인데요.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지금 수주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조금씩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스페타시스의 관심도를 가져야 될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 가운데 이스페타시스를 뭐 많이 있지만요, 그죠? 네. 가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못 오른 측면에서 관심 있게 보셨고 또 하나가 오늘인가요? ETF 두 종 출시되는 거, 그죠? 그것도 너무 ETF가 콕콕 집어가지고 몇 종목만 종목하듯이 그냥 해가지고 그렇죠. 예전엔 그러니까 수급 들어오면서 야 수급 들어와 좋아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게 고점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좀 우려가 있어요, 수급상. 네. 사실 말씀 주셨듯이 최근 ETF의 추세가 10개 이상은 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10개로 종목을 선정을 하고요. 네. 한 7, 8개 종목, 뭐 심하게는 이제 한 4개 종목을 가지고 거의 70% 이상을 채우는 ETF를 몰빵해서 만드니까 그렇죠. 문제지. 예. 이런 ETF들이 지금 시장에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메타버스 ETF 그리고 지금은 또 2차전지 ETF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의 공포심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해당 기업들보다는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고 실적 상승의 초입 구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존의 ETF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양호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많이 올라온 기업은 언제든지 조정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심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새벽에 실적 발표하는 엔비디아 그리고 국내 관련된 반도체 얘기까지 반도체에 대한 뭐 기대감은 여전히 높고요. 네, 다음 세 번째 뉴스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연기금이 삼성전자를 팔아서 카카오를 산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기사 좀 제발 이렇게 좀 뽑지 마세요. 그죠? 삼성전자 연초에 보니까 카카오를 연기금이 샀다는, 이달 들어서 샀다는 거예요. 그렇죠. 산 거지. 삼성전자를 팔아서 카카오를 사요? 그 기간에 삼성전자 좀 판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삼성전자 떼고 보고 카카오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요. 카카오가 뭐 사법 리스크도 있고 상당히 고민이 여전히 진행 중인데 주가는 뭐 이 영향인지 최근에 올랐습니다. 네, 저는 지난 3분기 플랫폼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네이버는 원래 뭐 2분기부터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보였었던 상황 속에서 3분기 실적도 상당히 견고한 흐름을 보였었다라고 한다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난 2분기의 실적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3분기도 일정 부분의 불안 요소는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번 3분기 실적에서 예상을 상회한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만들어내면서 우선 첫 번째로는 시장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약간 거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미 채권금리의 안정화를 저희가 살펴봐야겠죠. 결국은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상회하던 수준 속에서 지금 이제 4.4%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미국 시장 내에서는 매그니피션트를 포함한 나스닥 빅테크 관련주들이 좋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는 그것에 치환될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가 플랫폼 기업이다라는 측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카카오에 대한 저점 인식과 함께 주가가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점에서 많이 올랐는데 고점에 사서 정말 잊어버리고 그냥 잊고 싶은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그렇죠. 아직까지 단가가 택도 없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면 카카오 여쭤보고 또 카카오 얘기하면 네이버 얘기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카카오 먼저 여쭤보면 네. 그러면 지금 추가적인 기회가 있어 보입니까? 우선 금리만 이 정도 수준에서 안정화되게 된다라고 네. 한다면은 저는 카카오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뉴스적인 측면에서 한두 개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선 이제 펀더멘털리하게는 지난 3분기에 호실적을 이끈 것은 결국은 이제 비즈톡을 필두로 한 광고 쪽에 대한 흐름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라는 내용일 것 같고요. 톡비즈인가 그렇죠. 예. 요게 지금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실적이. 거기에 대해서 오픈 채팅까지 지금 광고 영역을 확대를 해서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카카오가 또 메인 화면에 대한 일부 조정과 함께 광고 슬롯에 대한 단가 정상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4분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냥 오거닉한 광고 시장의 회복이 아니라 성수기 쪽으로 진입이 되는 시점이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게임사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플랫폼에 광고를 하게 되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대형 게임사들의 신작 출시 그리고 연말에 여러 가지 소비에 대한 이슈와 함께 카카오에 대한 광고 쪽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점이 펀더멘탈리하게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규제 관련된 이슈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저는 이번에 카카오 모빌리티 규제 관련된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뭐를 건드릴 수 있을까요? 카카오를 가지고. 지금 이제 돈 되는 사업부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향후 성장까지 기대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카카오톡 플랫폼을 활용한 광고 비즈니스와 컨텐츠 그리고 모빌리티 쪽 정도가 가장 이제 눈에 들어오는 사업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쇼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다른 기업들에게 밀리기 때문에 뭐 지적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카카오 컨텐츠도 네이버와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받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모빌리티인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수수료 인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을 확인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인 카카오에 대한 상생 압박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은 우리가 이제 SM 인수 관련된 부분, 이에 따른 향후에 뭐 카카오뱅크와 같은 기업들의 지분 조정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카카오 모빌리티의 상장이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불안 요소인데 이것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이제 잘 해결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주가의 업사이드적인 요인이고 현재는 펀더멘탈적인 회복에 따른 주가의 상승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에 대해서도 네, 오르긴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많이 오르긴 했지만 긍정적인 요인들을 더 많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를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다 뉴스에서는 카카오그룹 마치 뭐 공중분해될 것 같은 뉴스들이 막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주가는 그때부터 올라와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제목 이런 거 조심하시죠. 팁 하나 알려드리면 언론사에서 기자들은 기사를 쓰잖아요. 네. 제목들은 제목을 따로 뽑는 기자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되게 눈에 탁 띄게 자극적으로 그렇겠죠. 뽑는 건데 좀 정확히 알고 좀 뽑아라. 네, 자극적으로만 뽑지 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카카오 얘기 나오면 쌍둥이로 가야 되는 게 네이버예요.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네이버는 최근에 뭐 주가 흐름이나 이슈나 어떻습니까? 네. 사실 네이버가 더 안정적이었죠. 네. 하지만은 최근 반등의 폭 자체는 아무래도 카카오에 밀릴 수밖에 없었다는 판단이 되고요.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인 주가의 낙폭 수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적인 요소 이러한 부분들이 가세가 되면서 카카오 대비해서 네이버가 좀 못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네이버의 또 하나의 우려는 결국은 이제 쇼핑 쪽에 대한 부분, 커머스 쪽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카오도 커머스를 열심히 하지만은 본업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광고 그리고 언급드렸던 컨텐츠라든지 이런 쪽이라고 한다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역시 광고가 주력이긴 하지만은 커머스를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쿠팡과 굉장히 강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제 네이버 플랫폼이라는 편리성을 봤을 때 안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은 이번 쿠팡 실적에서 매출액의 호조세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의 국내 진입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커머스 쪽의 불안 요소를 좀 해결해 줘야 네이버의 반등이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돈이 되는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민진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